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ESG 경영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환경 문제, 이 ESG 중에서도 환경보호 관점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고 기후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다면, 이어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사회공헌,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외면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ESG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ESG 경영이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기업들의 목표가 재무적 목표에 멈춰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멈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윤리 경영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 다시 말하면 비재무적 목표들을 외면하면 재무적 목표를 이루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재무적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ESG와 같은 영역에 대한 중요한 비재무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그런 경영 패러다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 사회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이 고령사회 인식조사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집필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소회도 있는데요. 결국 저의 소회는 뭐냐면 사회 문제를 외면하면 소비자가 외면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 보고서는 여러분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요. 언론에도 많이 이미 노출이 됐습니다. 일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기후위기나 인구 감소, 저성장, 양극화가 아닌 저출산 고령화. 우리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이 당면한 과제로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꼽고 있구나. 압도적인 비중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기업들이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소비자로부터 칭찬을 받고 많은 충성 고객을 이끌 수 있겠구나. 그러면 ESG 행보도 어디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기업의 행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나 방금 질문 드렸던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 그런 관점에서는 압도적인 비중, 매우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고령화에 준비하는, 대응하는 그런 정도는 매우 낮다는 것이 확인되죠. 그러니까 고령화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그것에 대한 행동적인 준비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 고령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이 국민들,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그 준비와 관련된 이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ESG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더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고령화가 얼마나 큰 사회 문제로 부상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령화율인데요.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만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나, 그게 고령화율이죠. 이 고령화율을 보면요. 우리는 이미 2000년대에 7.2%를 초과하면서 고령화사에 진입을 했고요. 2017년, 18년 정도에 14.3%를 초과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목전에 20%를 앞에 두고 있죠. 우리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국가보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출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고령화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고령화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그 고령자가, 그 노인이 빈곤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OECD 평균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66세 이상, 쉽게 말해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65세 이하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OECD 평균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진입하기 전 단계에는 그렇게 빈곤하지 않게 OECD 평균이니까 선진국 수준에 맞게 빈곤하지 않게 살고 있는데 노인이 되는 순간 소득 절벽을 경험하고 말 그대로 이렇게 빈곤율이 크게, 이것은 뭐냐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문제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제 내가 노후 준비를 한다든가 노후에 일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어떤 관계를 가져간다든가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갈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가파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뭐가? 저출산 문제가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죠.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겠죠. 전체 인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될 텐데, 또 한 가지 저출산 문제, 그것은 인구 감소 문제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사회, 노동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거대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근로 환경을 유연화해야 됩니다. 근로 환경을 유연화함으로써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쉽게 말해서 집과 일자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노동력 부족이라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또 여성의 저출산 현상, 여성의 출산 단절 문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찾아보면 왜 저출산으로 연결될까? 그 이유를 찾자면 어쩌면 100가지도 넘어요. 집값도 너무 비싸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일가정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직장을,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아이를 갖게 되면 커리어에 단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환경 유연화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선진국들의 경우 보면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여성의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는 그런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고 그것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 이런 것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고용의 주체이니까 근로환경을 좀 더 유연화하는 데 집중해 볼 수 있겠다. 실제 세대별로 보면 여러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차이가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는 소위 대면으로 보고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Z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비대면으로 보고하는 거에 더 익숙해 있고 그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의 HR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을 어떤 식으로 가상 회의를 할까? 가상 온라인, 아웃룩 이메일을 활용할까?
기업용 SNS를 이용할까? 여러 가지 플랫폼들, 챗봇을 포함해서요. 어떤 플랫폼들을 도입할까에 따라서 결국 밀레니얼이나 Z세대들이 원하는 일 환경이 될 것인가, 근로 환경이 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실제 많은 우리 Z세대 또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인재들, 또 인공지능 인재들, 개발자들 이런 엄청나게 많은 우리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그런 인력들이 많은 빅테크 기업, 판교에 있는 빅테크 기업에 진출하기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런 우수 인재들은 뭐를 놓고 비교합니까? 연봉도 고려하겠지만 재택근무 되는지, 스마트 워크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판단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들의 근로 환경을 유연화하기 위한 그 움직임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어떤 우수한 인재를 같은 조건 하에서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환경 유연화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ESG 행보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재무적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경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워크를 도입해야 된다. 사무실이든 자택이든 아니면 이동하는 현장에서든 어디서든 모바일 오피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워크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도 ESG 행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앞에 사회 문제로서 많이 강조했던 사례 중에 저출산 고령화가 있었죠. 그러면 어떤 ESG 행보가 필요하냐? 독일의 카이저라는 마트 회사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 마트에는요, 노약자용, 고령자용 카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돋보기가 달려 있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꽂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의자가 달려 있죠.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마트 회사에서는 고령자에게 아주 프렌들리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통 환경을 친고령자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런 면모를 보면 어떻게 고령자 프렌들리한 서비스, 제품 이런 것들을 공급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니 아이보 2.0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 펫이죠. 펫을 이미 개발했고 세콤과 연동을 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혼자 있을 때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든가 낙상사고, 화재사고 이런 것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거죠. 이런 범용화된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는 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 이런 것들을 모두 한마디로 에이징 테크라고 하죠. 에이징 테크를 활용한 이 대응 이런 것도 ESG 기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또 유연근무 시스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연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다스 IT가 제공하고 있는 이네얼라는 인공지능 기반 역량평가, 비대면 역량평가 HR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스페이셜 같은 경우도 너무 유명하죠.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출근하면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 보고 있잖아요. 어차피 90% 모니터 보고 있을 건데 왜 출근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도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충분히 그 오피스 공간에서 다른 출근하지 않는 재택근무하는 동료들과 교감하고 미팅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홀로그래픽 오피스 같은 HR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런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들의 행보 자체가 ESG 행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SG 기업의 사례로서 안전 문제를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 사회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예요. 근데 안전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300인 이상 기업이라든가 안전교육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죠. 근데 안전교육 이수했다 이렇게 사인만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전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펼칠 수 있는데 LG화학이 대표적이죠. 화기작업, 안전작업 그 시뮬레이션 영상을 판타웍스라는 이런 안전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 기업으로부터 그냥 현장 따로, 교육장 따로가 아니라 실제 이 교육장에서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컨텐츠 잠깐 시청하시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하셔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영상으로만 안전교육을 잠깐 받으셨지만 현장을 경험한 것과 같은 그 현장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 건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은 여러 사회 문제들이 우리 한국 혹은 뭐 글로벌 사회에 펼쳐져 있는데 그런 사회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비즈니스 기회도 함께 있을 수 있겠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 문제가 기업에게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비즈니스 기회 또 기업의 재무적 목표를 극대화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참조하시면서 이 ESG 경영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